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명이 사망하는지 아시나요? 대략 1년에 우리나라가 인구 중에 약 30만 명이 사망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30만 명이 사망하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1월 27일 X의 트위터에서 한국은 각 세대마다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다. 인구 붕괴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인구와 해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30만 명 정도 사망할 때 이 중에서 상속세 신고하는 인원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국세통계연보 발표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사망 인원 대비 상속세 신고 비율은 5% 정도입니다. 2021년 기준 1만 4천 명 정도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2021년도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한 상속세 세금이 2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인 2020년도에는 상속세를 5조 냈습니다. 즉 돌아가신 한 분 때문에 20조로 늘어난 것입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갑지가 상속세 납부액이 늘어났을까요? 2021년에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가 12조 납부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조에서 12조를 빼면 보통 사람들은 대략 8조 정도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 상속세 납부액이 3조 정도 됩니다. 3조 정도 되다가 2020년에 5조 됐고 2021년에는 고 이건희 회장님 관련 상속세로 인해서 20조로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연간 상속세 납부액은 5조에서 8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돌아가신 분 중에서 약 100명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중에 5명 정도가 상속세 신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산가 부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 부친이 그렇게 부자였나? 상위 5% 안에 들어가나?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부자 주변엔 부자들이 살잖아요. 옆집에 옆 동네 사는 분들과 비교하면 5% 안에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시는 친구분은 옆 동네 반포자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부분 이너서클인 시거죠. 내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집은 저 집보다 크게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부자들끼리 부자 동네에 몰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나는 중산층이다. 평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해에 30만 명 돌아가시면 그 중에 5% 정도 상속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적어도 돌아가신 분이 상위 5%는 돼야지 겨우 상속세 신고합니다. 우리나라에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부자일 때 내는 상속세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종부세가 있고, 세 번째는 세금의 종류는 아니고 금융소득 합산과세 되는 분들 금융소득 즉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돼서 합산과세되는 분들만 납부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상위 5%가 아니라 1% 안쪽에 들어가는 분이실 겁니다. 상속세 내려면 부모님이 부자여야 되고, 종부세 내려면 부동산 많아야 되고, 그리고 금융소득이 있어야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은 0.1% 안에 들어오는 부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거 보면은 상속세 신고는 1년에 1만 5천 명 정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증여세는 얼마 신고하고 있냐면 2021년 기준 26만 명 신고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속세는 불가피한 세금입니다. 내가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세금이고, 증여는 계약입니다. 주는 사람 증여자와 받는 사람 수증자가 있는 계약입니다. 뭘 주면 받는 걸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하여튼 증여의 법적 형식은 계약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통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고 인원이 1만 5천 명 대 26만 명입니다. 신고하는 인원이 증여를 왜 이렇게 많이 신고할까요? 다 신고하는 이유가 있겠죠.
증여신고 통계표를 보시면은 2017년에는 12만 8천 명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뒤 2021년도에는 거의 2배인 26만 명이 신고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실제 증여의 목적은 상속세 절세입니다. 사실 상속세 절세에 있어서 비법은 없습니다. 특히 상속세는 시간이 많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증여의 효과입니다. 증여할 때는 당장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증여하려는 사람과 또는 증여를 받는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이 생깁니다. 특히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모님 재산에 나한테 올 텐데 지금 미리 받아서 뭐하냐?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받으면 재산세 많이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 오르고 등등 이런 클레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리 증여받고 시간이 길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또 보통 분들은 그건 다 알고 있고 더 파격적이고 더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찾으시는데 아주 테크니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라 마침 그분한테만 해당되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는 미리 증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증여신고 건수가 5년 사이에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간 26만 명 정도가 증여세를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줄어들 여지는 없고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100억대 꼬마 빌딩을 갖고 있는 김 사장님이 계십니다. 김 사장님은 현재 시가 100억대 꼬마 빌딩을 15년 전에 30억에 취득하셨습니다. 15억에 구입한 빌딩이 현재 100억으로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2명입니다. 김 사장님은 건물만 있지 현금이 많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면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나 죽으면은 세금 낼 돈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아끼고 덜 낼 수 있을까 따져보자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팔아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하면 어떤지 아니면 빌딩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이 발생하면 자녀들이 팔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다 현금화된다는 가정인데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하나는 생전에 부모님이 빌딩을 팔고서 현금을 상속하는 개념이고 다른 방법은 빌딩을 상속하고 나서 후에 자녀들이 파는 개념입니다. 이 차이만 가지고 세금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빌딩 100억의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세는 대략 30억 정도 나옵니다. 강남에서 100억 정도 되는 빌딩이면 월세 수익률이 한 3% 나올까 말까 합니다. 100억짜리 빌딩이면 연간 임대료 수익이 3억 안팎입니다. 그러면 연간 3억 정도 임대료를 받으면 보증금은 대략 3억에서 5억 정도 걸려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시하고 100억 빌딩에 대출 없이 100억짜리 건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대한도 다 반영하고 금융계산도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최종 납부할 세금은 31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순서만 바꿔봤습니다. 양도세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 구입 당시 취득가 30억에 구입했고 30억에 구입할 때 이거 저기 각종 부대 비용으로 1억 2천 정도 들었는데 대략 4% 정도 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취득세가 4.6%입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비용, 법무사 비용, 주택 매입 채권 이런 거 포함하여 대략 5% 잡으면 되는데 4% 들어가서 취득 당시에 30억에 구입하고 그때 당시 취득 비용 1억 2천 들어갔고 이 빌딩을 100억에 팔면 양도 차액이 한 68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15년 장기 보유를 해온 건데 양도세에서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깎아주는 한도가 주택이 아닌 다음에는 30%가 맥스맥스입니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가 30%가 맥스맥스입니다.
보유기간이 15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이후부터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략 장기 보유공제로 20억 빠지고 실제 세금을 내는 거는 양도세 과세표준은 48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랬을 때 세금이 대략 23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00억 그대로 상속하면 그 상태에서 상속세가 대략 32억 정도 나오고 이걸 30억에 샀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는 약 23억 정도 나옵니다. 기본 가정이 시작은 현재 100억짜리 옛날에 30억에 샀고 구입 당시에 1억 2천 비용 들었다 했을 때 순서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도 후 상속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선 김 사장님이 빌딩을 먼저 팔아놓고 그 남은 현금 갖고 상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 왜 76억이냐면 100억에서 양도세 뺀 거 76억에 대해 공제 다 받을 거 받고 하면은 납부할 세금이 대략 2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결과는 뭐냐 하면 나는 빌딩 팔 때 벌써 23억을 세금 냈어요. 남은 세후 금액도 상속할 때 또 20억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자녀 수중에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녀들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대략 57억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에 상속인 1인당 몫보다 나라 몫, 국세청이 뺏어가는 몫이 더 큽니다. 다중과세 구조입니다. 양도세로 한번 세금 걷어가고 남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한번 걷어가고 이렇게 다중과세 구조입니다. 부자 사장님 들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숫자로 세금을 대략 계산해드리면 대부분 나라법을 원망합니다. 상속세법이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내가 벌어서 내 돈을 자녀에게 주는데 소득세 내고 양도세 내고 증여세와 상속세 내면 나라가 날강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금을 사놔야겠다는 분도 계시고 금고를 사서 현금으로 보관해서 현금으로 주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 나라가 싫다고 부자이민으로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지로 투자이민을 떠나는 부자가 한 해에 800명이 넘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상속 후 양도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로 100억짜리 빌딩을 그대로 상속하는 겁니다. 앞에서 100억짜리 빌딩에 대한 상속세가 3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상속세 내고 받아온 가격이 내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100억에 판다면 그건 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는 아예 없습니다. 결국 부담하는 건 상속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32억 내고 나면 순자산은 68억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는 이거 갖고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타워팰리스 60평대에 두 분이서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타워팰리스 60평 대략 시세 한 50억 상당의 상속재산을 남기셨다 그러면 이때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미리 팔아버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팔고서 상속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속한 다음에 팔아버린 게 좋은지 이 부분을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앞에서 꼬마 빌딩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상속 재산 중에 부모님 두 분이서 사시던 대형 평수 아파트가 있다고 할 때 항상 양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항상 그렇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속 후 양도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다른 조건이 동일화됐을 때도 하나는 100억에 대해서 순세후 금액이 68억이고 다른 하나는 57억입니다. 대략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어떤 사장님은 이 내용을 보여드렸더니 세금 낼 걸 생각해서 너무 억울해하시고 요즘 남들 많이 간다는 포르투갈이나 싱가포르로 재산 다 가지고 이민 가버리겠다고 알아봐달라는 경우가 계셨습니다. 재산 다 팔아서 현금 들고 증여세 없는 나라로 이민 가서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 다 해주고 사장님은 3년이나 5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강남 부자들 중에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시끄러운데 최근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하는 법인이 국회에서 부결되어서 내년에는 상속증여세 세율인 낮아지려나 기대하셨던 부자들 한숨소리만 깊어갑니다.
암튼 이렇게 상속의 30%에서 50% 구간에 해당되시는 자산가분들은 고민 엄청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없는 고민도 만들어 하세요. 이분들은 너무 건강하세요. PT 받으시고 건강검진도 수시로 받으시고 유일한 고민은 세금밖에 없는 분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파고 들어갔고 고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고 먼 미래의 일이고 또 그때는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몰입돼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고민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상담받으신 김 사장님에게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기를 시간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지금가 가장 싸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비싸다 생각하지만은 미래에 닥치면 더 비쌀 수 있으니까 재산을 일부 증여하고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증여 플랜을 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속세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건수가 연간 1만 건 정도 합니다. 앞에서 상속세 신고가 1만 5천 건이라 그랬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대략 1만 건 조사하는데 1만 5천 건 신고됐는데 그 중에 1만 건 조사하면 5천 건은 비는 게 아니야. 그게 절대 아닙니다. 신고하고 조사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올해 신고 들어와도 잘하면 내년에 조사 나옵니다. 신고 건수하고 1대1 매칭되는 건 아니고 항상 신고 후 최소한 6개월 이후에 조사하는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만 건 정도 되고 그때 추징세액이 1조 원 정도 되는데 꽤 많습니다. 앞에서 2021년 기준으로 상속세액이 20조라고 표해서 봤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을 빼면 대략 8조 정도 됩니다. 일반 세수로 신고할 때 8조 걷고 또 조사를 통해서 1조 거두면은 조사 시에도 꽤 많이 추징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납세자는 누구나 상속세를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절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적게 내고 싶은데 무작정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조사할지까지 파악하고 신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상속세 조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또 압축하면 2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재산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짜리냐 했을 때 얼마짜리가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예금, 적금, 상장 주식 이런 것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예금 5억 남겼다. 적금에 2억 남겼다. 펀드에 2억 남겼다. 그러면은 그 이외의 가격이 없습니다. 납세자와 상속인들 간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 중간치도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게 앞에서 말씀드린 꼬마 빌딩입니다. 아파트는 똑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다. 반포자이다. 101동 101호다. 101호부터 108호까지는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동에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적게 신고하고 싶어도 그 시세가 금방 드러납니다. 아파트 같은 건 중간치로 보고 가장 가격 차이가 많은 게 꼬마 빌딩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빌딩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빌딩도 대지 면적이 다르고 신축 연도가 다르고 또 모양새가 다르고 도로 인접한 그 면적이 다 달라서 그거를 똑같은 기준으로 평당 여기는 1억이야 하면서 들에서 우리도 1억이야 라고 하면서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견이 많은 게 재산평가 중에서도 이제 꼬마 빌딩이고 두 번째가 일반적인 대지 단독주택들입니다. 대지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옆 땅이라도 면적이 다르고 모양새와 다르고 하니까요. 단독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현재 시세를 본 다음에 감정평가사한테 다 문의를 해봅니다. 이거 얼마까지 감정해 줄 수 있는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세가 30억인데 감정을 뭐 32억으로 해왔어요. 그러면 아예 의미가 없죠. 적어도 한 28억 또는 27억 이 정도 돼야지 좀 감정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건 감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속세 신고하는 세무사님들이 의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시세를 알고 있고 그 시세보다 더 낮아야지 절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속인들한테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시키면서까지 감정을 많이 의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평평가하면 그 수수료보다는 절세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시세를 정확히 안다는 건 똑같은 게 많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딩은 아니고 논현동의 고급 빌라 단지입니다. 공시가격이 약 36억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를 탁상으로 받았더니 대략 53억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의뢰할 때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군데 의뢰해 봅니다. 그 중에 다 가격 받아보고 그나마 가장 낮은 거 아니면 가장 원하는 가격대에 있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36억으로 보느냐 53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대략 8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속인들은 무조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로 확정이 되면 좋은데 국세청 기준과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작년 기준은 국세청에서는 상속조사 시에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감정을 의뢰한다는 내부 처리 기준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많이 하는 세무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 지역도 봅니다. 칙방이나 네이버 부동산 보면 시세가 다 뜹니다. 어떤 상속인은 자기 부동산은 완전 구석진 동네에 있어서 국세청이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검색 5분만 해도 다 압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양도된 신고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압니다. 훨씬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내입니다. 6개월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지금 5월 1일 날 돌아가셨다. 5월 1일이건 5월 31일이건 그 다음부터 6개월 이내인 거예요. 일수 계산이 아니라 월 말부터 카운트하는데 감정평가는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이에요. 신고 기한은 9월 말이지만 감정평가 기한은 6개월이라서 9월 10일 이전에 의제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은 3월 10날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하도 옥신각신 해갖고 이걸 보고할 때는 이거 할까 말까 보고해갖고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드라인 감정을 받으려면 데드라인은 언제까지냐면 신고는 9월 말에 하지만은 감정평가서는 9월 10일 안에 받아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현동의 고급 빌라 사례입니다. 12동이 있어요. 12채가 있다는 거예요. 12채가 다 똑같아요. 방향만 다르지 면적이 다 똑같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침 경매 처분 경매로 낙찰이 된 거예요. 상속세 신고의 시가평가라는 게 있는데 매매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순서가 그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게 그 상속세 신고 평가 기간 내에 팔려버린 거예요. 경매로 얼마에 팔렸냐면은 43억에 그러면은 우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유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매 진행 순서를 아시겠지만은 경매 진행돼서 낙찰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받아놓고 이제 뭐 가다가 실제 경매까지 갔는데 실제 그 당시 감정가도 43억이었고 낙찰가 43억 6,700여서 그럼 이 가격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어떤 회사가 인수했는데 그 경매된 게 1년 전쯤에 용도 변경이 됐어요. 주택에서 사무소로 면적도 똑같고 대지 지분도 똑같고 같은 빌라 단지 안에 있었고 모든 게 동일한데 뭐가 바뀌어 버렸냐면은 용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이걸로 과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똑같으니까 가장 똑같은 게 43억에 팔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43억에 한다 그러면 얼마냐 하면은 상속세가 대략 3억 8,700만 원 정도 증가를 합니다. 앞에서 말한 36억과 53억 중간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세금도 중간치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거는 같은 논리로 납세자가 신고한 걸 깨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국세청이 과세한 걸 깨버릴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용도가 다르다. 하나는 사무소였고 하나는 주택이니까는 사무소가 팔렸다.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근거로 대입시킬 수 있냐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이걸로 과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근거로 이걸 과세했냐? 경매당한 건 사무실이고 내 건 내가 상속받은 것 주택인데 그게 같냐? 물론 그러니까 용도는 다르지만 나머진 다 같았어요. 그래서 양날의 칼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역시 추가시켜 세무사님이 이렇게 신고하면은 할 수 있지만은 부인될 가능성이 있고 국세청이 만약에 감정가액 이걸로 과세한다 했을 때 이걸 또 부인될 가능성이 있고 그 얘기입니다.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과세를 하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앞에서 36억하고 53억 있는데 이거 36억 공시가액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53억은 좀 과해요. 그래서 납세 담당자가 한 40억에 과세할까 그래서 40억에 과세한다? 이해 불가능해요. 뭐냐 하면은 근거가 명확해야지 그 40억에 대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그걸로 과세하는 거지 그냥 재량으로 이렇게는 과세는 불가능해요. 앞에서 43억에 경매된 게 있는데 왜 그걸로 과세가 안 되느냐 세법상 이런 게 있어요. 그 가격으로 과세되려면은 그 팔린 게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어야 되고 단지 내에 있죠. 그 다음에 주거 전용 면적이 5% 정도 차이까진 봐줘요. 요즘에 84A, 85A 등등 엄청 많잖아요. 국민 평형도 굉장히 많은데 그 면이 안전적 비율 차이가 5% 안쪽에 있는 걸로 과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리고 그 공동주택 가격이 5% 안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팔린 게 내 아파트가 공시가격 10억짜리다 그러면은 5% 안쪽에 있는 거 9억 5천인가요? 9억 5천에서 10억 5천 사이에 있는 것들이 팔려야지 그 가격으로 과세할 수 있지 9억 4천이냐 10억 6천 넘었으면은 아예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게 경매가 뭐에서 걸리냐 같은 단지에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요것도 걸리긴 해요. 왜냐하면 주거 면적이라는 개념이 없죠. 사무실이니까. 가장 크게 걸리는 게 이거예요. 거기는 공동주택 가격이 아예 안 나옵니다. 사무실로 용도 변경됐으니까 그냥 됐으면 이걸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항상 감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감사 또는 감사원 지적 사항일 경우 감정을 의뢰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담당자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과세될 경우 국세청이 의뢰한 감정평가 기관과 납세자가 의뢰한 감정평가 기관 네 곳의 가중평균 가액으로 과세됩니다. 감정평가로 과세될 경우 신고 불성실이나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가액으로 과세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꼬마빌딩 재산평가 관련 판례들입니다. 2023년에 판결 나온 판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불만을 제기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하나 빼고 납세자가 다 이겼습니다. 그건 국가의 일방적 과세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과세하는 거지 무슨 근거로 하는 거냐? 그래서 하나 패소한 건 뭐냐면은 앞에서 국세청이 두 군데 감정평가 기관을 의뢰해서 감정했는데 납세자도 아니 그거 안 돼 그럼 나도 두 군데 감정평가 의뢰해 볼래 해서 네 군데 걸로 과세한 거는 패소했습니다. 국가 이겼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과세했으면은 나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법원 가서 한번 싸워보자 한 거는 1심에서 다 이겼습니다. 납세자가 이긴 논리만 설명드릴게요. 논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뭐냐면은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변호사들이 법 원리부터 들어가는 기본적인 게 뭐냐 무조건 하려면 다 감정하든가 왜 찍어서 감정하냐? 그걸 납세자가 알 수 있냐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왜 내 것만 감정해 하려면 다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든가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납세자가 그거를 미리 알 수 있게끔 해주면 그건 그래도 타당한데 이게 들어가면 감정된다. 안 된다를 미리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납세자가 적응했으면 상관없는데 아무런 것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비싼 거라서 한다. 그게 말이 되냐? 세법이 그게 이론 이 말이에요.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 사람 것만 감정으로 과세를 했냐 했으면 다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아니면
미리 기준을 마련해 놓던지 기준도 없이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감정해서 과세했으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승소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다 쓰면 연말에 소진이 돼요. 연말에 상속하거나 증여한 것들은 또 돈이 없어 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아는 또 사람은 기다리다가 언제 하겠어요. 연말에 제가 보니까는 이런 거는 또 그런 폐단 때문에 내년 예산을 땡겨서 과세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이거는 잘못된 과세다 그래서 다 납세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 지금 이런 게 쟁점이 되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까 세 가지 케이스 공시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마침 팔린 경매 가격도 있고 그리고 감정가가 있는데 가장 유리한 건 공시 가격은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그렇지 않을지는 미리 사전에 알 수가 없으니까는 이걸 모든 걸 설명하고 납세자한테 알려드린 다음에 어떤 걸 하시겠습니다. 했을 때 공시가격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 읽어보시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세관청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향후 관련된 법은 바뀔 것 같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죠. 임의로 과세하면 안 되죠. 연말에 상속하거나 증여한 것들은 또 돈이 없어 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아는 또 사람은 기다리다가 언제 하겠어요. 연말에 제가 보니까는 이런 거는 또 그런 폐단 때문에 내년 예산을 땡겨서 과세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이거는 잘못된 과세다 그래서 다 납세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 지금 이런 게 쟁점이 되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까 세 가지 케이스 공시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마침 팔린 경매 가격도 있고 그리고 감정가가 있는데 가장 유리한 건 공시 가격은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그렇지 않을지는 미리 사전에 알 수가 없으니까는 이걸 모든 걸 설명하고 납세자한테 알려드린 다음에 어떤 걸 하시겠습니다. 했을 때 공시가격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 읽어보시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세관청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향후 관련된 법은 바뀔 것 같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죠. 임의로 과세하면 안 되죠.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상속세 조사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재산평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두 번째로 사전증여 여부입니다. 사전증여 여부라는 건 뭐냐 하면 생전에 증여세 신고 안 하고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상속인 통장으로 넘어간 돈이 있나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다 알죠. 통장 조회하면 계좌에 찍혀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는 모든 사람이 상식으로 다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세청 모르게 얼마까지 뺄 수 있냐 한 번에 얼마까지 빼야 되냐 흰 달에 1회에 얼마 그래서 한 달 학기에 얼마까지 빼면 국세청이 모르냐 궁금하시죠? 그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요. 돌아가시기 전 2년 내에 출금한 거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엑셀로 보내온 파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2년 내에는 돌아가신 분이 쓴 통장 내역 엑셀을 다 분노입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체크카드 쓴 거, 병원비 결제한 거 다 붙여놓고 그 중에서 현금 인출하고 딴 사람한테 간 거 다 소명하라 한 거예요. 따지지도 않아요. 얼마 이상 그런 것도 없어요.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붙여놓고 소명해라 2년 내에는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2년 내에는 100만 원은 빠지지 않아요. 50만 원 빠지지 않아요. 한 번에 출금하면은 뭐 1인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걸린다 그러면 50만 원씩 입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걸린다 10만 원씩 10번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막 이런 잠깐 순간적인 생각으로 하지만은 국세청은 그러든지 말든지 2년 내에 통장 거래는 다 갖다 붙여놓고서 소명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현금 출금할 때 FIU에 보고하는 CTR 고액 현금 거래, STR 의심 거래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현금 출금할 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있는데 고액 현금 거래로 출금을 하면은 이게 탈세 혐의가 있는지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금융거래만 분석한 다음에 이걸 분석해서 보통 사람들은 다 탈세만 생각하는데 범죄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하나는 경찰청 가고 자료가 하나는 국세청 가고 그래요. 대포 통장 쓴 것 같다 그러면은 경찰청에 보내고 탈세한 것 같다 그러면은 국세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FIU 보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상속세 조사할 때 얼마까지 봐주느냐, 2년 내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 봐주는 거 없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기준도 1년 내 2억, 2년 내 5억인 경우에는 소명을 하는데 그 1년 내 2억이 모르는 돈 2억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출금액 2억이에요. 합계한 게 모르는 돈 2억이 아니에요. 모든 출금의 합계액을 다 붙였을 때 2억이 되면은 소명해야 되고 2억이 안 된다. 해도 2년 합계가 5억이 넘으면은 소명하고 그 중에서 미소명 금액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현금 출금액이 어떻게 하면은 국세청 모르게 하냐? 기준점을 2년 안쪽 거는 무조건 다 포함된다. 기준을 물어볼 땐 다 물어본다. 아예 계좌 내역을 엑셀로 다 갖다 주면서 여기 보면은 아마 프린트물 보면 나올 텐데 자기네들이 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아는 것들은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모르는 것들은 다 소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2년 바깥쪽이다.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현금 출금한 거는 알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2년 바깥쪽이야. 그때는 오히려 부모님 통장에서 출금되고 자녀 통장에 입금되는 걸 또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계좌끼리 넘어가면 확인이 되지만은 계좌가 아니라 한쪽에선 출금 한쪽에서 입금되면 이 돈이 그 돈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해요. 2년 기준에서 2년 안쪽 거는 아예 뭐 허들 자체가 없다. 쓴 거 다 소명하러 나오고 2년 바깥쪽 거는 허들이 있는데 그것도 무조건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 의심되는 계좌의 입금 내역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면은 자금을 어머니가 다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적금 계좌에서 만기가 돼요. 그 아버지가 그 만기된 것 같다 뭐 5천만 원 만기됐다. 5천만 원 빼다가 어머니 거 1천만 원과 합쳐갖고 6천만 원 들어가고 6천만 원 만기됐다. 그러면 또 쪼개서 3천 들어가고 그래요. 그걸 다 따라가다 보면은 요즘에는 엑셀 자료 보면은 입금한 시간, 해지한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시간까지, 날짜 시간까지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해지되고 5분 있다가 아들 계좌 개설되고 그거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시간까지 나와서 여기서 해지한다. 이 돈 빼갖고 일부 5천만 원 아버지 거 만기 해지됐으면 그 전에 2천 덜어내서 아들 계좌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2년 바깥쪽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년 안쪽 거는 다 본다. 그냥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